따뜻한 봄볕이 창틀에 비스듬히 걸쳐 있던 그날 오후,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벽시계가 4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적어도 욕실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응, 알았어. 내일 3시에 보자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조심스러운 어조였죠. 나는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어요.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도 한참을 더 욕실에 머물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말이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은은한 꽃향기, 우리 집에는 없는 향수 냄새였어요. 나는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집어 올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펼쳐든 채 무심하게 밥을 떠먹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오늘 이장 회의가 있었나요? 내 목소리가 식탁 위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립스틱인지 그저 피부가 접힌 자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들리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거슬렸습니다. 세탁실로 들어가 빨래 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펼쳐들고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나 그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칼라 부분에는 연한 분홍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며 대답했죠. 아니야, 그저 좀 피곤해서 그래.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당에서 남편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물뿌리개를 기울이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죠. 그건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화투를 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죠.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속 응어리는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자네 남편도 요즘 바쁜가 보더군. 이장일로 여기저기 다니느라. 옆에 앉은 김씨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죠. 그러게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욕실 문 뒤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들렀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고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골라내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생선 봉지가 들려 있었죠. 오늘 싱싱한 고등어가 있길래 사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나는 고등어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시장에서 본 그 장면만이 맴돌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누던 다정한 미소가 내 가슴을 예리하게 찔러댔습니다. 새벽녘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천리 밖에 있는 것처럼요. 경로당 마루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누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막걸리가 출렁이고 김치전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가운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요즘 우리 영감이 좀 이상해요. 자꾸 밖으로만 돌고 전화도 몰래 받고 박씨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전을 뜯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뭘 따져. 남자들이야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옆에 앉은 최씨 할머니도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영감도 마찬가지야. 이장 일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지 뭐. 그들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별것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내 마음속 의심도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나를 달래기만 할 뿐 정작 내가 느끼는 불안과 상처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장으로서 마을 일을 의논하는 모습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간간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체면 있고 듬직한 마을 어른이었죠. 밤이 되어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이불을 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찻집에 자주 가시나 봐요?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이장일로 사람들 만날 일이 많으니까. 그의 등을 보며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 새로운 젊은 여자분이 있다면서요? 그 순간 남편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죠. 외지에서 온 사람이래. 차를 잘 끓인다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등을 돌리고 누웠을 때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안 되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나는 빨래를 널며 옆집 정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죠. 언니, 어제 우리 남편이 이장님을 찻집에서 봤대요. 젊은 여자랑 단둘이 있더래요. 나는 빨래 집게를 놓칠 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장일로 만났겠죠 뭐. 정씨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오후가 되자 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콩나물을 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찻집을 지나가 보고 싶었던 거죠.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찻집은 다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아늑하고 정갈했어요.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찻잔을 닦고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은은한 미소를 띤 그녀는 확실히 이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죠. 나는 발걸음을 돌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콩나물을 사면서도 생선을 고르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의 얼굴만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경로당에 들렀더니 할머니들이 여전히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그 찻집 여자 봤어요. 정말 젊고 예쁘더라고요. 김씨 할머니가 화투패를 던지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남자들이란 게 다 그래. 하지만 뭐 어쩌겠어. 우리가 이 나이에 질투나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다른 할머니들도 맞장구를 쳤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편해. 괜히 들쑤셔봐야 좋을 게 없어. 그들의 말이 내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부질없고 하찮은 것처럼 치부되는 게 서러웠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남편의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는 그의 표정이 낯설고도 서글펐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죠. 나는 남편의 얼굴을 훔쳐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이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들자 입안의 밥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가고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했지만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털실이 엉키고 코가 빠져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 누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유독 처량하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니 다원 찻집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커피 2잔, 녹차 2잔, 케이크 1조각. 항상 2사람분이었죠.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영수증들을 차곡차곡 모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찬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통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퇴직금과 연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따로 두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내가 손대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 펼쳐보니 숨이 막혔어요. 매달 200만 원씩, 때로는 3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죠. 오후가 되자 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을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찻집 맞은편 구멍가게에 들러 막걸리를 한 병 샀죠. 가게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이장님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저 찻집에 말이야. 나는 막걸리 값을 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찻집 여자 어디서 왔대요?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죠. 서울에서 왔다던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혼자 와서 찻집을 차렸는데 손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유지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손님도 없는데 유지되는 찻집.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25살 때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바람을 피웠을 때 말이에요. 그때도 상대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발소에서 일하던 22살 아가씨였죠. 임신까지 했다며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결국 남편이 돈을 주고 그녀를 떠나보냈지만 그 상처는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계속 과거를 되짚어 보았어요.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을까? 혹시 지금 찻집에 있는 여자가?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아떨어졌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라면 지금쯤 30살이 넘었을 테니까요. 밤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오늘 마을 회관 보수 예산이 나왔어. 다들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나는 밥상을 차리며 물었죠. 축하한다고 한잔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에서 차 한잔했지. 순간 나는 국그릇을 놓을 뻔했지만 겨우 참았어요. 혼자 갔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죠.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갔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새벽 2시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큰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검색창에 DNA 검사라고 입력했죠. 여러 정보가 나왔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친자 확인 검사였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읽으며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면도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나는 그의 머리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작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죠. 이제 그 여자의 것만 구하면 되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나는 용기를 내어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젊고 단아했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도 들었죠. 특히 그 눈매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녹차 한 잔 주세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은은한 향, 조용히 흐르는 음악. 모든 것이 세련되고 품이 있었죠. 그녀가 찻잔을 가져다 주었을 때 나는 일부러 손을 뻗다가 찻잔을 쳤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뜨거운 차가 쏟아지고
그녀는 급히 행주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재빨리 그녀가 마시던 찻잔을 손수건으로 닦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타액이 묻어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덜렁대서. 나는 연신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인터넷으로 찾은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샘플을 보내고 나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로 그녀가 남편의 딸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마을 회관에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확인 확률 99.9%.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찻집 여자는 정말로 남편의 딸이었던 거죠. 30여 년 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울부짖던 그 임신한 여자가 낳은 아이였던 겁니다. 나는 검사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나는 25살이었고 큰아이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입덧으로 고생하던 어느 날 저녁 이발소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장님 아이예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증거를 들이댔으니까요. 나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이혼하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견디기로 했죠. 남편은 그녀에게 돈을 주고 멀리 보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 곁으로 말이에요.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나는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던가?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된 삶이었던가?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죠. 남편은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오늘 찻집에 들렀는데 사장이 고향 이야기를 하더라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 나는 국을 떠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모른대. 어려서 헤어졌다고 하더군.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다는 걸.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밤이 깊어가며 나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남편을 닮았더군요. 특히 웃을 때의 눈매가 꼭 빼닮았어요. 그릇을 모두 닦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바늘이 실을 엮어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서로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그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잠이 안 와요? 내가 묻자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나는 말했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요. 참 많은 일이 있었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다시 침실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가 불규칙했어요.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통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배신과 상처를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삼킬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요. 그 여자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예감과 함께 말이죠.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찻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녀가 찻잔을 닦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그녀의 미소가 순수해 보여서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대추차 한 잔 주세요. 나는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가족은 없으신지.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려서 헤어져서 얼굴도 모르고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그랬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죠. 그래도 아버지를 찾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 어딘가에 계시다고. 그래서 여기 왔죠. 하지만 굳이 찾아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대추차가 나왔을 때 나는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코 모양도 남편을 닮았고 말하는 투도 어딘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손님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마을 어르신인데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감정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들을 확인하고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새로 만들었죠.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죠. 남편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 찻집 여자가 당신 딸이라는 거.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연락이 왔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내 이름을 알려줬다고.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사진을 보니 확실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둑해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달 돈을 줬군요. 우리 노후 자금으로 말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내 자식이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돌아보니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요? 30년을 당신 곁에서 살아온 나는 뭐예요?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참고 아이들 키우며 버틴 나는? 내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화를 낼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처음으로요. 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새벽녘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이상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아니야, 괜찮아. 내일 시간 되면 집에 한번 와라. 할 이야기가 있어.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거칠어진 손. 6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는 아내의 눈이 아니었죠. 이제는 내 삶을 되찾을 때였어요.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죠. 마치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딸이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아빠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딸을 거실로 이끌며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피우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딸 앞으로 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와 통장 거래 내역서였죠. 딸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혼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낳은 딸이야. 지금 마을에 찻집을 열고 있어. 아빠는 매달 그 아이한테 돈을 주고 있었고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충분히 울고 분노했으니까요. 베란다에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그래, 사실이다. 그 짧은 인정에 딸은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동안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날 오후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고백하고 딸과 내가 듣는 시간이었죠. 젊은 시절의 방황, 외도,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딱지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딸이 돌아간 후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죠.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요? 3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쓰지 않게 되었죠.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 나는 진실을 마주했다. 그렇게 시작한 일기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의 억눌린 감정들이 글자가 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혼을 하면 혼자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나가야 하지? 이 집은 내 이름으로도 되어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팔을 썰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굳이 직접 안 해도 돼요. 내가 해줄게요. 내 말에 남편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일은 내가 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아빠가. 나는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를게요.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내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야 하는 현실이 말이죠.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나는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며칠만 친정에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은 말없이 내가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며칠 있다가 올게요. 그동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가운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온 날은 마을 경로당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경로당 안은 따뜻하고 시끌벅적했어요. 나는 품에 서류 봉투를 안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고 이장으로서 송년회 준비를 돕고 있었죠. 어머,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어? 김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친정에 좀 다녀왔어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시선을 돌렸죠. 송년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장인 남편이 앞으로 나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게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마을이 화목하고.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사말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 나는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내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 나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죠. 마을에 새로 온 찻집 여자 아시죠? 그 여자는 우리 남편의 딸이에요. 30년 전에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죠. 경로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이 사람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그 여자한테 매달 수백만 원씩 줬어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바람 피운 것도 마을에서 체면 때문에 쉬쉬한 것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박씨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통장 거래 내역서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이제 저는 제 몫을 찾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찻집 여자였어요. 아마 누군가 연락했나 봐요.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경로당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진 거예요.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분명히 해야겠어요.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서는.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왜요? 그동안 체면 때문에 나더러 참으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체면 좀 구겨봐요. 내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송년회는 엉망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더 이상 숨기고 참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엄마, 방금 마을 사람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나는 현관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찻집 딸과 어딘가에 있겠죠. 나는 혼자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송년회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재산 분할에 합의했고 집은 제 이름으로 돌렸죠.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나갔고 찻집 딸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담담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자유였으니까요. 봄이 오는 3월의 어느 날 나는 항구 마을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눈앞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해오름 찻집이라는 간판을 달 예정인 내 가게였습니다. 큰아이들이 보태준 돈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오롯이 내 것인 공간이었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용기 있다며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죠. 나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웃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내 시간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찻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 주인이 두고 간 것인데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나를 위한 메시지 같아서 그대로 걸어두기로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봄볕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찻집 여자였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질 건 없지만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제게도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하시고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새 출발 축하드려요. 정말로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닦으며 내 모습을 비춰보니 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얼굴이었어요. 머리도 새로 자르고 옷도 밝은 색으로 바꿨죠. 60이 넘은 나이지만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찻집이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큰딸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라서 할 수 있는 거야. 더 잃을 게 없으니까.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화투 치던 그 할머니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야, 여기가 더 좋네. 경치도 좋고. 박씨 할머니가 소리쳤죠. 나는 그들에게 차와 다과를 대접하며 웃었습니다. 한때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이해가 되었어요. 해질 무렵 찻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노을빛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내 공간에서 내 시간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찻집 문을 닫고 2층 내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찻집 위에 마련한 원룸이었는데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침대에 누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개업 축하해요. 다음 주에 휴가 내서 가볼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차 끓여줄게.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보니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하게 해안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마치 내 마음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말이죠.